1915년 파리의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립니다. 45살 호라비. 가족 없음. 형편은 넉넉함. 재혼을 원함.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 광고에 답장을 보낸 여성은 4년 동안 283명이었습니다. 그중 10명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단 한 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수사가 아니라 그가 직접 적어둔 장부 한 권이었습니다. 오늘 10분 사건 파일입니다. 먼저 시대를 봐야 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는 140만 명 가까운 남자를 잃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남편을 잃은 여성은 60만 명 규모였습니다. 도시에는 혼자 사는 여성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동시에 나라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피란을 가고 일자리를 찾아 옮기고 소식이 끊기는 일이 흔했습니다. 누군가 한동안 보이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앙리 데즈레 랑드리는 1869년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살인 이전에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가짜 사업과 가짜 계약으로 여러 차례 유죄를 받았고 1914년에는 결석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명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가 택한 방법은 신문 광고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신문에는 결혼 상대를 구하는 광고란이 따로 있었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속 광고를 냈습니다. 이름은 매번 달랐습니다. 뒤퐁, 프레미에, 기에, 디아르. 답장이 오면 만났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고 예의가 발랐고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 증언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인상이 그것이었습니다. 위협적인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데 그가 관계를 이어간 상대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없거나 왕래가 끊긴 사람, 그리고 약간의 재산이나 연금이 있는 사람. 즉 사라져도 찾을 사람이 없고 사라지면 가져갈 것이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1915년 초, 그는 파리 서쪽 베르누이의 외딴 별장을 빌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마을의 현재 모습입니다. 사건 당시의 사진이 아닙니다. 그해 겨울, 그와 함께 그 집에 간 여성과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됩니다. 두 사람은 39살 여성과 17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까지 함께 사라진 것은 이 사건에서 이때 한 번뿐입니다. 실종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해 12월, 그는 집을 옮깁니다. 더 외진 곳이었습니다. 파리에서 기차로 2시간 거리인 감베 마을, 네르미타주라는 이름의 별장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그 집입니다. 이후 3년 반 동안 8명이 이 집을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로 남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10명과 청년 1명, 모두 11명입니다. 1915년 1월부터 1919년 1월까지 4년 동안이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곳은 경찰서가 아니라 감베의 면사무소였습니다. 1919년, 한 여성이 편지를 보냅니다. 언니가 감베의 어떤 집에 간다고 하고 소식이 끊겼는데 그 집이 어디냐는 문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다른 가족에게서 거의 같은 내용의 편지가 또 옵니다. 사라진 사람도 달랐고 함께 있었다는 남자의 이름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집 설명이 같았습니다. 감베의 면장은 그 두 통을 나란히 놓고 보다가 두 가족을 서로 연결해줍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판단은 이 지점입니다. 편지가 한 통뿐이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가족이 함께 신고하면서 수사가 열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이 사람마다 달랐고 주소도 가짜였습니다. 경찰은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1919년 4월, 파리 리볼리 거리의 한 도자기 가게에서 한 여성이 남자를 알아봅니다. 사라진 언니와 함께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여성과 함께 그릇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곧바로 붙잡지 않고 뒤를 밟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간 건물 주소를 확인해 경찰에 알립니다. 며칠 뒤인 4월 12일, 경찰이 그 집 문을 두드립니다. 체포된 남자는 자기가 랑드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분증도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문을 대조했고 사기전과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확정됩니다. 체포 당시 그의 주머니에서 수첩 한 권이 나옵니다. 이 수첩이 사건 전체를 뒤집습니다. 그는 사기꾼답게 모든 지출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만난 여성의 이름, 만난 날짜, 쓴 돈, 받은 돈이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검찰이 법정에서 가장 오래 붙들고 있었던 것은 기차표 기록이었습니다. 감배로 가는 날마다 표를 2장 샀는데 자기 것은 왕복이었고 동행한 여성 것은 편도였습니다. 1921년 11월 7일 베르사유 중재법원에서 재판이 열렸고 방청권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이 사진이 그날 법원 앞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시신이 없는데 살인을 인정할 수 있는가? 검찰이 시신 대신 내놓은 첫 번째는 감배 별장의 화덕이었습니다. 그 안에 죄를 걸러낸 결과 뼈 조각과 치아 조각, 옷의 금속 부속이 나왔습니다. 누구인지는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거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둘째는 사라진 사람들의 물건이었습니다. 그의 창고와 집에서 여성들의 옷과 서류,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셋째가 수첩이었습니다. 사라진 날짜와 그가 감배에 간 날짜가 전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요구받으면 대답하지 않겠다고만 했습니다. 11월 30일, 배심원단은 11건 전부의 유죄를 판결했고 사형이 선고됩니다. 시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판결이었습니다. 프랑스 법에서 이런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사례로 지금도 인용됩니다. 1922년 2월 25일 새벽, 베르사유 교도소 앞에서 형이 집행됩니다. 집행인은 아나톨 데블레르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1명이 어디에 있는지, 왜 그랬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1월, 베르사유 법원에서 그의 물건들이 경매에 붙여집니다. 이 사진이 그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린 물건은 감배 별장의 화덕이었습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이 너무 많아 경매를 통제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오래 남는 대목은 수법이 아닙니다. 4년 동안 11명이 사라지는 사이에 접수된 실종 신고가 사실상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고른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각지대를 처음 메운 것은 경찰이 아니라 같은 질문이 적힌 편지 2통을 나란히 놓고 본 시골 면장이었습니다.